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총성 없는 무역 전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네, 미국의 첨단 분야 기술 제재에 맞서서 중국이 광물 자원 통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흑연입니다. 네. 12월부터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광물이겠죠? 어떤 광물입니까? 네, 너무 중요한 지금 상황에 놓인 거고요. 음. 기본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나 세계 글로벌 패권 전쟁의 양상이 예. 기술 패권 중심이었다가 이제 광물 중심의 패권 전쟁으로 예. 이른바 광물 전쟁의 시대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술 패권에서 광물로. 네. 그런데 이 광물은 그냥 갑자기 뜬땅지 없는 그런 광물이 아니라 예. 이런 유망 산업, 2차 전지나 반도체와 같은 예. 유망 산업의 핵심 자원, 핵심 없어서는 안 광물. 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8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했던 게르마늄, 갈륨 같은 경우는 예. 통신 장비라든가 자동차 부품의 핵심 소재에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또 지금 말씀하신 흑연 같은 경우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 그러니까 리튬 또 그밖에 니켈과 같은 예. 주요 핵심 소재와 함께 흑연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고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2차 전지 산업의 비상이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중국이 예. 세계 흑연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큼이요? 91%나 됩니다. 91%요? 네. 그러면 엄청나군요.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받지 못하면 빨리 대체재를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 9%밖에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이니만큼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실제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비상에 놓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기업만 이제 따로 불러갖고 수출 통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상황인데 뭐 나름 이제 그 두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의뢰 관계니까 네. 우리나라를 굳이 또 별도 관리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일단 세계의 어떤 국제 정세가 미국은 중국과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또 EU가 또 무시 못하는데요. 그렇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과 같은 중국과 EU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국이 어디 편에 설까가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못 팔면 자기 나라 손해이기도 하거든요. 수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지금 중국 경기도 안 좋은데 틀어쥐고 있어도 팔긴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2차 전지의 1위 기업, 2위 기업이 또 한국 기업이니만큼 그러니까요.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팔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과는 좀 우호의 제스처를 취하고 네. 너 우리랑 편을 서라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또 한국은 더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EU와 같은 우리나라의 우방국들로부터 또 정치적인 압력, 외교적인 압력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이런 우호적인 제스처에 손을 같이 내밀어야 되나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외교력이 발휘돼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사실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당장에는 이제 한숨을 돌린 것 같습니다만 미중 관계가 계속 이제 악화된다 그러면 네. 미국에 이제 우리 배터리 공장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미국에 또 많이 있잖아요. 예. 미국에 공장을 둔 배터리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들의 수출 허가가 지연되거나 네. 또 반려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만약에 좀 화해 제스처를 내밀었는데 손을 네. 내밀었는데 우리가 손을 맞잡으면 네.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미국에 그럴 거 아니에요. 진출한 한국 배터리사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던 제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우호적인 제스처에 그냥 마중물로서 손을 같이 내밀기가 없는 상황,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은 제3국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또 수출 기지를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그밖에 중국을 대체할 대표적으로 아시아 신흥국이죠. 네. 우리는 이른바 알타시아라고 하죠. 알타시아를.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으로 수출선을 좀 다변화하거나 그런 국가들로부터 리튬 또
그밖에 여러 니켈과 같은 다른 흑연과 광물들. 같은 핵심 소재들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어쨌든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너무 또 중국이 한국이 손잡는 모습 보인다면 그 미국 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말란 법은 없는 상황은 맞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예. 2차 전지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2차 전지를 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2차 전지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게 또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맞아요. 또 2차 전지가 활용되는 전기차 산업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공급망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얘기 좀 해볼 텐데 네. 사면초가, 오면초가, 육면초가입니다. 뭐 카카오에게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 네.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일단은 카카오가 이 시장, 지금 제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시장은 가장 첫 번째가 선물하기 시장이에요. 카카오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네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연말에 혹은 생일날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때 이 카카오가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맞아요. 심지어 도서도요. 제 책도 카카오 선물하기로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도서 사이트 아니고 그렇죠. 카카오도 카카오 안에서 거죠? 다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90%나 장악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상품권 시장 이것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74%를 카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엄청나군요. 근데 그만큼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율이 대략 5에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중소상인들이 카드 수수료로 받는 것이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대략 2.07% 정도 됩니다. 2%.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너무 절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 그렇네요. 하는 이 수수료율에 대한 어. 과부담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 핵심을 보면 모바일 상품권의 계약도 뭐 유통 구조에 일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수료율 부분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율 부과 방식도 그렇고요. 상품권이 유통되는 과정 이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 모바일 선물하기, 모바일 쿠폰 선물하기의 유통 구조를 좀 보시면 이제 카카오가 있겠죠. 그리고 가맹 점주가 있습니다. 양끝단에. 근데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하나가 소위 쿠폰사입니다. 쿠폰사들. 네, 쿠폰 회사. 회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가맹점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죠. 본사. 가맹점 본사.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가맹점주들이 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공정거래법을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카카오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계약은 이 쿠폰 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가맹점주가 얼마만큼의 수수료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어쨌든 있겠습니다. 가맹점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알기 좀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다. 투명하지 않는 예,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국감에서도요. 그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네. 이 정비가 돼야 할 텐데 뭐 어쨌든 뭐 대책은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네. 개선이 돼야 할 텐데 그 카카오의 이제 김범수 창업자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뭐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불공정 거래 부분에 대해서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수수료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무슨 얘기냐? 차등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맹점 본사가 이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는 좀 유리하게 해주면서 가맹점주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게 측정되는 본사는 유리하게 해주고 예. 점주한테는 또 높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본사는 아무래도 이 바기닝 파워, 구매력, 독점력이 있지 그게 있는 않겠습니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좀 수수료를 편의를 제공해주고 약한 소상공인한테는 높게 측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산이 너무 늦다. 2개월 정도 걸린다.
간극이 2개월이에요. 그렇죠. 늑장정상. 왜냐하면 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그거 이런 바로바로 안 들어오면 진짜 바로바로 안 들어오면 힘들죠.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중, 삼중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개혁, 개선안을 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카카오 자체를 카카오톡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주가 조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네. 이걸 계기로 이 독과점으로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개선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